이게 뭐가 차분한 거야? 차분하게 한다더니. 차분하게 한다더니. 네. 반갑습니다. 곽수산입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하시는 게스트분들이 또 저녁 이렇게 늦은 시간에 또 텐션을 높게 가냐해서 저희는 차분한 방송입니다 하고 텐션 짜고 해서 시작했습니다. 오늘 시작 전부터 일찍 들어오셔가지고 빨리 나와라, 빨리 시작하자 의견 달아주시고 너무나 감사드리고 기다려주셔서 진짜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다룰 내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바로 한 분씩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에게 든든한 존재입니다. 우리 김한 기자님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기자님 오늘도 너무나 감사드리고 요즘 집중적으로 좀 취재하고 계신 내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물만 시원하게 먹고 있습니다. 그 무슨 의미예요? 물만 시원하게 먹는다는 게? 저희가 제보를 받아서 취재를 가면 늘 지금 워낙 취재 경쟁이 뜨거워갖고 어디 현장에 가도 저기 또 왔구나 이런 언론사를 지금 몇 군데를 계속 마주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물 먹은 거 뭐 있습니까? 오늘도 그 병원에 갔다 왔는데 병원? 그 김건 씨가 성형외과. 근데 취재를 하다가 이제 저희는 다른 데로 이동을 했는데 네. 뭐 저희가 도착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이제 JTBC 오고 쭉쭉쭉 오더라고요. 거기 원래 금요일 날 가려고 했는데 너무 늦게 알았어요. 금요일 날 저녁 때 병원이 문을 닫고 나서. 그래서 이제 오늘 월요일 날 아침 일찍 갔는데 오늘도 이제 다른 언론들 다 와 있더라. 주말 지나니까. 다 와 있더라. 그럼 내용이 지금 없어요? 그럼? 아니 뭐 내용은 알고 있죠. 그러면 그 좀 이따 우리 또 다룹니다. 거기 이야기 또 집중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귀한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우리 신장식 의원님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늦은 시간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네, 오늘 감사합니다. 마지막 스케줄이세요? 네, 오늘 마지막 스케줄입니다. 네, 의원님 다행히. 차분하게 가시면 됩니다. 이거 렛츠고 이러면서 어떻게 차분하게 가? 5일장 MC처럼 진행하면서 게스트한테는 차분하게 해도 된다고. 저만 그렇게 가는 거니까 우리 또 내용은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두 분과 함께 하나하나 이제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로 다룰 내용은 요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시민들의 힘을 좀 느낄 수 있었던 바로 남태령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모여주셨죠. 전국 농민회 총연맹, 줄여서 이제 전농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윤석열을 몰아내기 위해 트랙터 30여 대를 몰고 올라오셨어요. 그런데 21일 날 정오쯤에 이제 서울 진입하려다가 남태령에서 막혔고 경찰과 28시간, 28시간을 대치를 하다가 겨우 해소가 돼서 서울로 진입해서 경찰이 막았던 이유 그 뭐 걱정했던 거 아무 문제 없이 서울을 쫙 한번 도시고 그리고 내려가셨습니다. 올라오는데 거의 4일이 걸리셨대요. 근데 이 자리에 우리 신장식 의원님도 또 함께 하셨는데요. 일단 현장에 다녀오신 거죠? 네네, 다녀왔죠. 가서 제일 걱정됐던 거는 날이 워낙 추워서 혹시 저체온증이 오거나 사고가 날까봐 그걸 제일 걱정을 했고요. 와, 아니 지금 사진 보여 이게 우리 의원님이 또 제공을 해주신 건데 요게 네네. 언제였습니까? 그 2시 되기 직전 어제 2시에 시민들이 다 모여서 집회를 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2시 조금 전에 도착을 했는데 1시 반쯤 도착했나 뭐 그랬는데 그때 이제 찍었던 사진들입니다. 표정만 봐도 춥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춥습니다. 추워. 다 저 주변에 있는 분들 다 얼어 있잖아요, 얼굴이. 근데 정말 멋진 시간이었습니다. 추웠지만 정말 남녀노소 제3의 성 그렇지. 뭐 할 것 없이 맞아요. 노동자, 농민, 뭐 정치인 할 거 없이 모두 한 자리에서 모여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되게 재미있는 현상이 한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물건 먹을 것들이 계속 도착해요.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냥 배달을 시키는 거예요 그 자리로. 뭐 그래서 자기가 안 먹을 건데도 막 내가 50인분 시켜놨다 이런 인증들도 계속 올라오고 어디 가면 뭐가 있다 뭐 이런 것들도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럼 실시간으로. 이제 제가 이제 그 대열 앞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앞자리에 도착하면 뒤로 넘기는 겁니다. 계속. 자, 그래요? 하나 꺼내고 김밥 한 점 꺼내고 뒤로 넘기고 뭐 우유 하나 꺼내고 뒤로 넘기고 죽 하나 꺼내고 뒤로 넘기고 그런 식으로 저기 쿠팡이츠 남태령 남태령역 1번 출구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난방버스 참 아이디어도 좋아. 그거 그냥 개인이 보낸 거예요. 대절해서 보내시는 거잖아요. 와. 2대가 왔었어요.
제가 제가 이제 안내 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2대가 왔습니다. 난방 버스가. 그다음에 자발적으로 온 간호사들, 행동하는 간호사회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와 계셨고 대단합니다. 진짜. 너무 멋있었습니다. 너무 멋있었어요. 그리고 뭐 그 후기를 막 올려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남태령역 영무원분이 믹스커피 직접 타서 나눠주고 계십니다. 뭐 이런 네. 내용도 올라오는 거 보니까 정말 그곳에 가주셨던 모든 분들 그리고 그곳에 뭐 일하고 계신 분들도 정말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그 승리라고 표현을 해도 전혀 승리죠. 네, 왜냐하면 만들어 저는 주신 것 같아요. 이거 전봉준 투쟁단을 그 전부터 이렇게 매년 이맘때쯤 올라오신단 말이에요. 네. 올라오시는데 양재하이 씨나 보통 그 남태령에서 다 막혀서 맞아요. 서울 진입이 안 됐어요. 원래는 예. 보통 이게 이제 저도 뭐 2000년부터 집회 예, 데모를 다닌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면 이게 이제 어떤 경우에는 아예 지역에서 막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진입할 맞아요. 때 막히기도 하고 사실 남태령까지 오는 것도 엄청나게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맞습니다. 사회적 맞습니다. 분위기에 힘입어서 사실 이제 국도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올라온 건데 근데 거기를 넘어선 적은 사실 없었죠. 왜냐하면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하고 이제 후배랑도 그런 얘기했는데 이게 말하자면 프로 운동권들이었으면 거기서 아마 정리를 했을 겁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그런 운동적 관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당연히 그날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왜 그게 왜 못 들어와? 근데 이제 그 말하자면 운동적 관성을 넘어서는 시민적 상상력과 힘이 결국 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트랙터가 왜 한남동 앞에 오면 안 되는 겁니까? 집회 시위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근데 저는 그래서 뭐 한국 시민사회에서 굉장한 경험들이 뭐 2000년 이후에 제가 한 이후에도 몇 번 있었는데 그 엄청난 경험의 하나로 남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그 쇠스랑과 낫과 이런 쇠스랑하고 삼지 이렇게 긁는 거 풀 긁는 거 뭐라 그래 삼지창이라고 할 뻔했네. 하여튼간에 그게 아니라 응원봉 들고. 맞아요. 근데 그 중에 또 재미있는 분들 계세요. 애들 모래놀이 보면 삽 있잖아. 그거 들고 오신 분들 있어. 장난감 삽. 장난감 삽, 장난감 이렇게 이 삼지 이렇게 하는 거, 그 애들 모래놀이 할 때 쓰는 거 그거 들고 오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영상 저희가 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서 좀 네. 계속 이야기 나눠보자면 저 때는 더 추웠을 겁니다. 밤에는 날씨가 저녁이니까. 제가 저 밤 시간에 그 전농 유튜브를 보는데 네. 전농 유튜브가 저 때 한 2만 7천 명, 8천 명 되더라고 가입자가. 맞아요. 근데 네, 동접자. 실시간을 보고 있는 사람이 2만 2천이 넘어요.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현장에 가지 못해도 관심을 보고 있고 그 이후에 뭐 전농이라든지 기타 여러 사회단체들에까지 지금 후원이 줄을 잇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었는데 엄청난 네. 시민적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재밌게 봤던 건 뭐냐면 그 자유 발언을 하기 위해서 5시간씩 기다리고 막 그러셨어요. 줄 서서. 올라가서 발언하시려고. 올라가서. 근데 자유 발언이 너무 재밌어. 진짜 이 선수들 발언과는 다른 예. 톤앤 매너와 재미있는 이야기, 본인이 진짜로 겪었던 이야기, 그냥 추상적으로 옳은 이야기가 아니라 본인이 겪었던 이야기들을 하니까 너무 재미있고 그 다음에 재밌었던 거는 뭐냐면 본인의 정체성을 밝히면서 이야기를 시작해요. 나는 어느 충남 어디에서 무슨 농사를 짓는 여성 농민이다. 그리고 BTS 팬 암입니다 하면서 응원봉을 드는 여성 농민도 계셨고 그 다음에 본인이 뭐 대구 사는 누군데 엄마랑 싸웠던 이야기 또는 본인이 퀴어다. 퀴어인데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본인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실명을 밝히는 경우도 있고 본인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이야기하는 것도 너무 재밌었어요. 그것도 진짜 대단한 흔치 않은 거예요. 일이에요. 맞아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지금 아까 보신 장면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원래 뭐 예전에도 농민분들이 저렇게 트랙터 타고 올라오신 이후에 좀가 막히거나 이러면은 항상 제가 봤던 영상들은 경찰과 충돌이 무조건 있었던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네. 대부분은. 네.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저 자리에 계시니까 다행히 이번에는 뭐 충돌을 하거나 뭐 농민분들을 엄청나게 경찰이 이렇게 강압적으로 연행을 하거나 이런 거는 크게는 안 보였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유리장 아무래도 깨고 한 번은 뭐 연행을 하거나 하는 일이 있기는 했는데 한 2분 정도는 예, 연행이 예, 됐다고 예. 보도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근데 이제 뭐 지금의 시대적 분위기, 사회 분위기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요 10대 20대들의 그냥 상식적인 그러니까 운동권들이 그 선수들이 해왔던 맞아. 밀당이 아니라 네. 왜 못 가는데? 네. 이 질문에 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그런 생각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입만 열면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민주주의 아니 저기 모인 사람들이야말로 자유와 민주주의 바깥에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 세대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러니까 그 상식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길이고 왜 못 가는 거냐. 맞아. 그리고 니네 청장이랑 니네 넘버 원이랑 넘버 투가 지금 구속된 상태인데 누가 니네나 법을 지켜라. 그러니까 네, 그 질문 앞에 경찰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움직임이 제약이 당한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여러모로 역할들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발벗고 뛰어와 주신 분들 와서 그런 방한용품이라든지 그 음식들이 오면 그걸 또 이렇게 나눠주시던 자원봉사자분들도 꽤 많이 계셨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민주당 행안위 소속 의원님들 또 뭐 하여튼 행안위 소속 의원님들이 경찰청에 가서 뭐 이렇게 협상안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 맞아요. 까지 굉장히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정말 네. 예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그 생각도 들더라고. 야, 우리나라가 진짜 배달의 민족인 게 천만다행이야. 정말. 진짜 라이더분들이 주문 왔다 하면 그냥 뭐 5분 10분 안에 그냥 다 배달해드리니까 대단한 나라입니다. 진짜 모든 요소가 잘 이용이 됐다. 그 영하 10도 체감온도 영하 10도 그 남태령에서 따뜻한 김밥을 먹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진짜 김밥이 따뜻해. 이게 대단한 거야. 한국 집회 시위사에서 길이 남을 장면이 아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조선일보가 일면에 트랙터가 한남동에 온 사진을 썼던데 네. 저는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뭐 거기는 그거의 시위의 불법성을 강조하려고 사진을 썼는지 모르지만 조선일보도 이게 완전히 대세가 넘어갔다. 이 느낌을 그 사진 한 장에서 저는 뭐 조선일보가 그 사진을 선택한 이유도 이게 대세가 완전히 넘어갔다. 이거를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근데 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윤상현 의원이 뭐 몽둥이가 약이다. 뭐 그러더라고요. 안 그래도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뭐 얘기하셔도 됩니다. 미리. 몽둥이가 약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데 와, 난동 세력에게는 몽둥이가 답. 거기서 누가 난동을 부렸지? 아니 윤상현 의원도 좀 저는 개인적으로 안 붙이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같은 동료 의원이 아니니까 이 윤상현은 지금 이번 계엄 사태에 말하는 족족 모든 게 논란이 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네, 이거 어떤 심리로 요 소리를 또 했다고 보십니까? 아니 뭐 이제 그 쾌를 잡았다 이렇게 되면 보수들이 다시 자기 편을 들어줄 거다. 소위 질서 이야기를 흔히 해왔던 사람들이니까 요즘 이분들은 법과 원칙, 헌법과 법률보다는 질서를 얘기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헌법과 법률을 다 어기고 있거든. 그렇죠. 어겼잖아요 윤석열부터. 그러니까 질서를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민주노총이나 전농 등 소위 운동 진영이나 이런 쪽에 대한 혐오 감정과 불안감을 부추기면 다시 보수가 자기들 편으로 들어설 거라고 하는 그런 계산이에요.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예전에 저도 그 말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김홍신 의원이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공업용 미싱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떤 의미죠? 공업용. 요즘은 저는 그래도 공업용 미싱까지만 그냥 재봉틀 정도 꼬매고 싶다. 미싱. 미싱을 모르는 세대. 그렇구나. 미신이라고 들었어. 미싱. 맞는 진짜 꼬매고 싶다. 화가 너무 많이 났어. 그러니까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윤상현 의원이 굉장히 의원 붙이지 마세요. 윤상현 의원이 어쨌든 굉장히 뭔가 고답적인 방식의 대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예를 들면 이런 강력한 시위가 있으면 이 시위가 사회 불안을 야기하고 어떤 폭력 시위다, 불법 시위다, 뭐 난동이라는 표현 썼잖아요. 하면 이거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집결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 같은데 어제 오늘 방송 뉴스들이 그 현장 르포를 많이 하던데 어떤 대구의 택시 기사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난 대구도 70% 이상 넘어간 것 같다. 그래서 기자가 돌아댕겨요. 대구에서? 네, 서문시장이랑. 그래요? 네, 그러니까 다 탄핵해야 된다. 대구에서 묻지도 않았는데 왜 계엄을 내리냐. 지금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 대응,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이 하고 있는 대응은 말하자면 일정 정도 어느 평시라면 뭐 그 의도나 그런데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세가 넘어간 거를 조선일보도 일면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분위기는 저희가 한 1분만 있다가 바로 영상으로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다녀오신 그 남태령에서 승리를 거뒀고 그리고 나서 지금 전국 농민의 총연맹 이곳에서도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SNS 통해서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그동안에 트랙터를 가지고 서울 이렇게 뭔가 올라오실 때 이렇게 많은 시민분들이 함께 해준 경험은 오늘이 조금 최초이지 않을까 이때가 처음 싶기도 한데. 올해가 처음이죠. 이게 매년 사실 하는 행사 중에 하나인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반향을 얻은 건 처음이고 저는 이 대목이 굉장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혐오와 차별 속에서도 주류 사회에서 그렇죠. 배제되었던 여성, 성소수자, 청소년, 노인, 도시빈민, 농민이 만든 승리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 탄핵 이후에도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 과제 이런 것들을 함축적으로 보여준 1박 2일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어르신들이 농민 어르신들이 형님들 어르신들이 많이 배우고 가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감수성이 많이 높아져서 그렇죠. 내려가셨을 맞아요. 것으로. 네, 우리가 어떤 존재들에게 힘입어 한남동까지 갔는지. 그렇지. 예. 근데 이번 과정에서 경찰의 그 대응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거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승리를 했지만 그 과정이 이렇게까지 힘들었어야 했나. 이 과정 자체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행완위에서 김성애 의원이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 영상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먼저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랙터를 막으신 거죠? 서울 시내의 어떤 극심한 교통 불편 또 안전 사고가 우려돼서 뭐 제안했습니다. 경기도는 괜찮고요. 경기도는 뭐 좀 고통이 저희들만큼 그렇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 토요일에는 광화문에는 이제 자통당 집회하고 안전 문제가 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의 경찰 태도대로 하면 문 앞에서 광화문 집회 나가려는 사람인데 당신 나가지 마라고 막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리는데 그건 논리적 모순 아닙니까? 뭐 그런 행정법원 2016 구합 81505에 보면 집회 또는 시위의 전면적 금지를 위해서는 그 전에 시위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수단으로 약간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전체 집회를 막지 말고 필요하다면 트랙터 정도의 움직임을 막는 것에 대해서 고려해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가지고 우린 트랙터는 막을 수 있어 라는 기적의 논리를 만들어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경기도는 된다 그러네 또. 아니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의원님 그냥 서울에 못 들어오게 하겠다는 뭐, 거예요. 그거죠. 그냥, 남태령 고개에서 막은 거죠. 네, 그냥 그러니까. 서울에 못 들어오게 하겠다. 아니 근데 오늘 그 김성애 의원도 그렇고 제가 매불쇼에서 하여튼 들은 이야기인데 이게 해결을 하기 위해서 좀 이제 윗선들과 접촉을 좀 해보고 하니까 근데 네네. 서울청장이든 경찰청장이든 다 지금 잡혀 들어가 있어가지고 직무대행이 관할을 하고 있잖아요. 차장들이. 네, 차장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랑 계속 연락을 해보고 조정을 해보려고 해도 뭔가 쭉쭉 막히는 느낌이어가지고 알아봤더니 이거 한덕수가 또 관리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시던데. 그렇게 세심하고 꼼꼼하게. 근데 이게 저는 관성이라고 생각해요. 관성이에요, 네, 관성. 경찰도 트랙터가 들어오는 걸 허용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는 거는 일종의 이제 말하자면 그래서 오늘 김성애 의원이 법적인 규정이 뭐냐라는 지점을 파고든 건데 사실 그 전에는 그걸 안 물었어요. 그러니까 안 묻고 그냥 거기서 멈췄던 거예요. 우리가 늘. 맞아요. 아, 그동안에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저렇게 병력 운영을 하고 차벽 운영을 해도 뭐 그거에 대해서 그러고 거기까지 집회하고 끝냈던 건데 이번에 최초로 시민들이 이게 왜 문제냐, 이게 왜 못 들어가는 거냐, 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저게 허물어진 거고 사실 그러면 그 다음에 경찰의 대응은 이제 그렇게 관성적으로 집회를 막으면 안 된다. 라고 돼야 되는 거죠. 돼야 되는 거죠. 근데 호시탐탐 과거로 돌아가고 그게 편하거든 본인들이. 그냥 본인들 헤어지겠지. 스스로 합리화해뒀던 논리들이 많거든요. 근데 맞아. 근데 왜 못 가요? 라는 한마디에 사실은 그 상식적인 질문에 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본인들도 예? 그 원래는 전부터 안 보냈는데요? 아니 그런 저런 것밖에 안 규정으로 되는 따지면 저렇게 벽을 쌓는 게 제가 알기로 2005년인가 6년도 부산에서 처음 등장했는데 부산 무슨 국제행사 국제행사 때 네, 국제행사 사실 때. 도로에 저렇게 경찰차를 세우는 게 어느 매뉴얼을 따라서 가능한 건지 저는 불가능합니다, 그게 불가능. 모르겠거든요. 근데 저희가 저 장면을 지금 거의 20년째 보고 있고 그리고 그때 그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시청 앞에 그 차벽으로 막았거든요. 네. 그거 다 박주민 의원 뭐 이런 양반들 그쵸. 해서 다 위헌 결정 받았어요. 이거 주거 네. 그 일반적 행동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를 다 막는 거다라고 해서 다 위헌 결정 받았거든요. 근데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다음 경찰 뭐 정권이 어떻게 되던 경찰이 저거를 못하게 해야 된다. 우리가 뭐 프랑스 시위 이런 거 보잖아요. 프랑스 어우. 우리가 민주주의의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프랑스에 지금 유튜브에 검색하면 나올 텐데 프랑스 파리 에펠탑 앞에 트랙터 들어오는 거 한번 보세요. 경찰 근데 그거를 그게 그러고 나서 막 불도 지르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가면 그걸 다 처벌할 수 있죠. 폭력 행위는. 근데 그 이동 자체를 막을 수 있는 거냐?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어떤 행위 자체에서는 그쵸. 벌을 물을 수 있지만 네. 아니 이동하는 거를 막는 건 네. 말이 안 된다. 근데 어쨌든 그 일이 일어났고 그거를 승리로 이끄는 데는 여러분들 또 시민분들이 그럼요. 힘을 맞습니다. 뭉쳐 주셨다라는 거를 이야기하면서 요 정도로 정리를 해보고 아까 우리 김한 기자께서 이제 대구의 민심도 그 다른 분이 네. 다른 기자가 돌아다니면서 물어보니까 탄핵해야 된다 하는 거 보니 넘어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대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 시국에 대구에서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동상이 세워졌는데 여기에도 반대하는 시민분들이 굉장히 많이 몰렸습니다. 그 영상 저희가 일단 준비를 했기 때문에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국이 어수선하다 보니까 저 사람들이 또 기성을 부리는 거예요. 이게 신경 쓸 거 없어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공가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공에 대한 그 평가는 적어도 대구시만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저 사람들 신경 쓸 거 없어요라는 발언에 이어가지고 박정희의 공을 기억해야 된다. 대구만큼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의 발언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홍준표가 마찬가지로 이 시국에 또 대선 출마하는 듯한 그 발언을 계속하고 있어요. 대선 출마하려고 저러는 거죠. 뭐 날짜도 바꿔서 지금 한 거잖아요. 저 행동도 갑자기. 보면은 예.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지금 SNS 올린 글이 무슨 또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에 뒤숭숭하다. 대구시장 졸업 시기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조급해져. 이거를 대놓고 표현을 하는데 아니, 일단 뭐 응. 그 윤상현, 권성동 이런 분들의 뜻과는 달리 그 국민의힘 지도부의 뜻과는 달리 아이고 저 탄핵은 곧 되겠군. 그러니까 난 대선 나갈 준비를 해야지. 그 얘기잖아요. 네, 그 얘기죠. 그리고 여론조사를 보니 아 이제 한동훈은 끝났군. 끝났고. 이제 내가 1등이군. 1등을 해봤자 5%. 네, 근데 어쨌든 우리 동네에선 내가 1등이군. 뭐 이거고 그러니까 내가 우리 동네에서 그러면 이게 대선은 간단한 전략 아닙니까? 일단 집토끼를 다 모아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럼 이제 홍준표 시장도 출마를 해봤었잖아요. 대선에 나가봤잖아요. 나가봤죠. 그럼 내가 집토끼를 다 모으면 이래 내나 저래 되나 20%대까지는 가겠군. 지난번에도 25%는 네. 했는데 일단 거기까지 가는 집토끼를 최대한 끌어모으는 전략의 일환으로 오늘 저 동상 제막식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에 플러스 계속 기대하는 바가 뭡니까? 그저께도 그런 메시지를 냈고 이재명은 안 되지 않아? 이거가 이제 국민의힘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그거에 기반해서 내가 도전하면 되겠군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겠죠. 그걸 노골적으로 오늘 SNS에 드러내신 거. 이재명이 밉다고 총 들고 온 총 맞아 죽어도 이재명이 싫어요. 뭐야 뭐 이승복 어린이야? 그러니까. 윤석열이 총 들고 와서 총구 겨눴는데 나는 이재명이 싫어요 하고 뭐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홍준표 씨가 가끔 맞는 얘기를 하잖아요. 어쩌다 한 번. 어쩌다 한 번씩 고장난 시계처럼 하는. 그렇죠. 네.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윤상현 뭐 이런 거랑 같은 전략인 것 같네 보니까. 근데 홍준표 조금 달라. 조금 달라요? 예. 윤상현은 윤석열을 어쨌든 적극 어모. 적극 어모. 홍준표는 잘못했고 그 다음은 나야. 이게 핵심이고. 탄핵 될 거고. 예, 탄핵 될 거고 그 다음 나야. 내가 이 지역 이 구역에서는 내가 짱 5%. 참 대단합니다, 대단해. 그 누가 지금 혼자서 지금 대선 나갈 생각에 신나서 지금 저러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홍준표 얘기는 요 정도로 우리가 저거 받아주는 것도 너무 받아주는 것도 의미 없는 것 같아요. 그 일단 국민의힘 이야기도 잠깐 해보자면은 지금 뭐 조경태도 사실 똑같은 사람입니다만은 지금 와서 얘기하는 거는 뭐 윤석열이 최고의 엑스맨이다. 놀랐어? 보수 괴멸시킨 단계에 이르도록 만든 장본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와중에 한덕수 우리가 얼마나 지금 답답합니까? 한덕수 얘기 쭉 할 건데 그 와중에 국힘은 지금 한덕수
민주당 너네 한독수 탄핵하잖아?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니까 대통령도 탄핵시키려면 200표 필요한데 한독수도 그러면 200표 필요한 거지. 요런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얘기예요. 되죠. 오늘 입법조사처가 정리했잖아요. 그거 정리했더라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정리한 그런 것까지 정리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자님이 얘기해주신 그 조사처에서 정리해준 건 뭐냐면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뭔가 잘못한 걸로 탄핵하면 200표일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따져봐야 되지만 그거 따져봐야 돼요. 예,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하려고 하는 거는 국무총리 한덕수가 잘못한 거를 가지고 내란죄로 이렇게 탄핵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는 150표 이상만 있으면 된다라고 깔끔하게 정리해줬더라고. 아, 이거 안 깔끔하고요. 안 깔끔해요? 예. 어. 제가 보기엔 그것도 과도한 해석이에요. 어떻게요? 그냥 무조건 150이에요. 아 무조건 권한대행으로 뭐가 잘못이 뭘 있어도 하든 뭘 하든 음. 왜냐하면 두 가지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일단 헌법 제 65조 제 2항이 탄핵 소추는 국회의원 제적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의원 제적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일반 조항을 얘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단서 조항으로 다만 대통령은 3분의 2다. 다만 대통령은 그러니까 이거는 한덕수는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렇죠. 대통령 권한대행이에요. 대통령 권한대행 할아버지라고 써 있어도 또는 대통령 할아버지라고 써 있어도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2분의 1이에요, 그냥. 그 이렇게 깔끔하게 조문이 정리돼 있는데 그러네. 여기서 무슨 뭐 대통령으로서 일을 했냐, 총리로서 일을 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전부 다 사족에 불과합니다. 그럼 국힘의 주장은 그냥 어거지네 완전히. 어거지예요, 그냥 아무 말 대잔치예요. 뭐 여러 가지 전략들을 쓰고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쓰고 있는 게 지연 전략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문서도 수령 거부하고 뭐 이런 게 다 이제 그거고 국힘도 같은 계산인 거잖아요. 예를 들면 재판 이재명 의원의 재판까지 이제 시간을 어쨌든 최대한 끈다가 끌어보자. 그거 말고는 사실 지금 전략적인 움직임이 다른 게 전혀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일환으로 지금 탄핵이 뭐 사실 맘먹으면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그렇게 오늘 하루를 지연시키는 거죠. 말로. 네, 오늘 하루를 네. 지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제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법문에 헌법에 그렇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와 있다. 일반 조항과 예외 조항. 대통령은 예외 조항이에요. 3분의 2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 할아버지 할머니 뭐 외삼촌 이렇게 뒤에 붙어 있어도 권한대행 아니라 대통령이 아니면 무조건 과반이에요. 그러니까요. 첫 번째 그렇고 두 번째는 보세요. 이 사람은 대통령 자체가 아니에요. 한덕수. 한덕수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양반이 대통령 자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남은 자녀 임기를 다 해야 돼요. 아니잖아.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자녀 임기를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다음 선거 과도적으로 그 기간만 그 본인이 과도적인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현상 변경을 하지 못하는 딱 그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미국은 대통령이 그 거리시거나 사고가 나면 부통령이 남은 자녀 임기를 대통령으로서 다 합니다. 아 끝까지. 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국민이 직접 선출했거든. 그렇죠. 대통령, 부통령을 동시에 선출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덕수가 국민이 선출했습니까? 뭐 돼? 그 사람이? 그냥 임명직에 불과해요. 거기에다 대고 자기들도 그 뻔히 알 거면서 오늘 하루를 그냥 그 오대수 있잖아, 오대수 올드보이에서 오늘만 대충 수습해. 그런 전략이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 쓰는 전략 중에 그 말씀하신 오대수 전략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얘기하고 오늘 하루에 공방을 하는 거예요. 그냥 공방을 하고 그러고 지나가. 사실 의미 없는 건데 큰 틀에서 보면 윤석열 정부가 했던 거에 상당수가 그 오대수 전략이거든요. 지금 네, 뭐 맞아요. 시추선 나간 거 서구 시추선 그렇고 김포 지금 봄 지나고 겨울 됐는데 왜 서울 안 됩니까? 아, 그런 거 다 어디 갔습니까? 맞아, 그러니까 맞아. 그때도 저희가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그런 이제 오대수 전략으로 정권을 운영하다가 이 지경까지 됐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맡고 있는 근본적인 비극이고 뭐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국민의힘이 지금 뭔가를 하려면 일단 대전제는 뭐냐면 이거에 대해서 엄청난 사과가 그럼요. 있어야 돼요. 사과 안 해. 네, 거기서 출발해야 돼요. 사과는 뭐 TF인가 뭐 꾸려지면 논의해 본다 그러던데. 그게 말이 안 되는 사과 소리고. TF 사과를 할지 말지 어떻게 사과할지. 뭐 그 하여튼 양문석 의원이 국회에서도 얘기했던데 국무위원 중에 한 명도 없어요. 이 맞아요. 사태를 초래했지만 그래서 이게 온 국민의 힘으로 지금 뭔가 이겨가는 분위기라 우리가 좀 가벼운 얘기도 하고 어떤 밈도 만들고 하지만 이게 지금 이 엄청난 국가적 사변을 일으키고 나서 책임지고 사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한덕수조차도 맞아. 본인이 뭐 국회에 와서 허리를 4번 굽히긴 했지만 그거는 그날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날 하루의 사과예요. 예, 예, 오대수야, 예. 오대수. 근데 지금 아무도 사과하지 않고 있고 국힘도 그런 태도다. 맞아요. 근데
그 와중에 저희가 한덕수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네. 한덕수가 내일 또 국무회의 때 요거 지금 내란 특검법이랑 김건희 안 특검법 안 올린다는 올린다는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잖아요. 음, 민주당에서도 경고를 하고 있고. 야, 그리고 조국 혁신당에서는 지금 한덕수 탄핵안 공개를 했습니다. 네, 어제 공개했어요. 그 내용을 좀 얘기해 주시다면 어떤 내용입니까? 핵심은 두 가지인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잖아요. 하나는 안 막았다는 거예요. 피의자 그 내란 공범 피해자라고 봐요. 이미 고발됐고 자기도 조사받으러 갔다 왔어요. 맞아요. 네. 그냥 오히려 형식상 국무회의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해서 국무회의 한 거 보면은요. 그 회의록을 받았는데 내용은 없고 5분 동안 장소가 어디냐면 국무회의 접견실이에요. 옆에 있는 접견실에 그냥 모여 있는데 대통령이 뛰와 그 대통령이라는 자가 뛰고 와서 나 계엄한다 끝. 근데 계엄 그 국무위원들을 소집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누가 조언했느냐 한덕수가 조언한 거예요. 맞아요. 형식적으로라도 뭘 완결성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했던 것 자체가 문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두한 씨 담화 그거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한덕수 한동훈 한덕수 한동훈 담화 누가 대통령의 권한을 둘이 행사하라고 위임했습니까? 그렇죠. 국민들은 선출한 적이 없어요. 진짜 너 혹시 뭐 돼? 두한 씨? 어?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헌법과 법률을 굉장히 중대하게 위반했습니다. 한덕수 탄핵 저는 뭐 내일까지 뭐 민주당이 기다린다고 해서 저희들도 뭐 기다리는 중인데 저는 애초부터 조국혁신당은 처음부터 한덕수 제끼고 갔어야 된다. 이 사람 되게 이 그 한덕수 제가 이제 전해 들은 얘기인데 한덕수 총리의 그 경기고등학교 동기들이 한 얘기가 있잖아. 아이고 우리 덕수는 법카하고 관영차만 있으면 무슨 일이든 다 해. 그러니까 법하고 관용차만 뭔 일이 그것만 받쳐주면은 네, 뭔 일이든 다 해. 그분이 이제 청문회 때 그 보셨을 거예요. 본인 개인 카드를 쓰지 않습니다. 개인 카드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요? 네, 법카와 현금만 쓰십니다. 계속 고위직이었기 때문에 정부를 다 가리지 않고 노무현 정부 때부터니까 지금 2002년부터거든요. 2002년부터 지금 2025년인데 끊이지 않고 뭔가 정부에서 자리를 해왔다. 20년 한덕수가? 그 격변의 한국 현대사 20년을 모두 관통하고 고위직을 해왔다라는 거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네. 경기고 동창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 근데 지금 이 한덕수가 안 하고 계속 시간 버팅기는 게 이렇게 국힘이랑 뭐 이렇게 뭐 줄타기를 한다 이런 분석들이 많잖아요. 한덕수 총리가 왜 안 하는 거예요? 민주당에서도 처음에 이제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노무현 정부 때 총리를 했었고 부총리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대화가 어느 정도 되는 유일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 다음 순위로 내려가는 사람들은 사실상 이제 이 민주당에서는 접점이 없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모종의 어떤 이제 말하자면 그리고 한덕수가 대세 추종형이고 무리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판단.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뭐 그런 판단을 했는데 저는 뭐 훗날 평가를 받겠지만 사실 요 국면 한 일주일 국면에서 보면 좀 전략적으로 미스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이제 그 자전거를 탈 때요. 네. 자전거 탈 때 중요한 거는 이제 균형이죠. 처음에 균형을 잡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균형을 잡으려면 전제가 뭐냐면 핸들을 이리저리 꺾으면 안 돼요. 그렇죠. 딱 한 방향을 정확하게 해야 돼. 우리 탄핵이란 방향으로 딱 가잖아요. 네. 그다음에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페달을 밟아야 돼요. 그렇죠. 속도가 안 붙으면 자전거는 쓰러져요. 맞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탄핵의 방향으로 간다. 이 정권을 빨리 끝장을 내야 되겠다. 라고 했으면 우리가 지금 폭동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저쪽이 전열을 가다듬기 전에 빨리 속도를 내야 되는데 지금 저쪽에서 속도를 못 내게 지금 여러 가지 오대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 오늘 하루 때우고 하는데 있어서 지금 한덕수는 그 속도를 저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맞아. 전 빠르게 탄핵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전 대표죠. 첫 단추를 굉장히 잘 꼈는데 첫날. 그렇죠. 네,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그 중간에 일주일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한동훈 맞아요. 대표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친한과 친윤 모두에게서 정치적 리더십에 신뢰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붕괴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탄핵 잘 시켰는데 탄핵 시키고 나서 지금 이후 시간들에서 보면 굉장히 더디잖아요. 그 밖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 뭔가 답답하고 야. 다른 나라들은 친위 쿠데타 하다가 실패하는 순간 바로 체포해요. 맞아요. 예, 근데 뭐 우리보다 영창이지. 민주주의가 훨씬 더
발전하지 못한 나라에서도 그런데 왜 피해자 윤석열은 저렇게 집에 가만히 있는데 서류도 안 받아도 체포도 안 되는 거냐? 뭐 이게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여의도, 그러니까 특히 그리고 이 탄핵을 한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뭔가 이 한덕수 총리 대행으로 가는 과정에서의 지금 좀 전략적으로 삐그덕거리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알겠습니다. 근데 요거 그냥 짧게만 여쭤보자면은 오늘 이제 노종면 의원이 장관 5명 이상 뭐 한꺼번에 탄핵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하긴 했습니다. 뭐 당은 당 입장도 아니고 이제 당에서는 어느 정도 선을 긋긴 했지만 저는 이게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사실. 아니 왜냐면 그러니까 너무 지금 프레임이 이제 와서 하면 우리는 괜찮지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왜 이제 와서 이렇게 많이 처음에 할 때. 자 국무회의 참석했던 11명. 국무위원들 11명 전원 사퇴해라 하지 않으면 일체 다 싹 탄핵하겠다라고 맨 했으면 처음에. 국민들이 박수 쳐줬습니다. 아, 근데 그걸 못 하고 일주일이 딱 지나가 버리니까 계엄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 대통령 탄핵 전부터 그 얘기를 했어야 되거든. 근데 탄핵 소추가 14일 날 됐는데 그때 첫 프레임을 저는 첫 단추가 그렇게 되니까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되게 자칫하면 이제 중도나 이런 쪽에서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야?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다고. 오히려 예. 이거 근데 저는 뭐 늦었더라도 할 수 있다. 근데 라고 또 봅니다. 근데 그 하면 관련된 이게 국무회의를 정지시키는 5명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원칙과 명분 속에서 진행이 돼야 되기 그럼요. 때문에 참석한 11명을 다 해야 돼요. 다 날려야 돼요. 다 일단 직무를 정지시키는 의미로 탄핵을, 왜냐하면 그 내란을 모의한데 어쨌든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한 사람들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내란을 예비 음모해도 9년씩 나옵니다. 근데 부하 수행자가 네. 일 수 근데 있어요. 그 11명 다 제끼면은 또 김문수 남는 거 아니야? 누가 남더라도 누가 그건 그 남더라도 다음의 제껴야 문제고 그래요? 어쨌든 그 내란, 그러니까 그 내란을 모의한 거에 관계자들의 이 직무를 보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차원에서의 접근은 뭐 해볼 수 있죠. 맞아. 그러니까 이럴 수 있어요. 자칫하다가 우리가 이제 그 조금 좀 무리하게 좀 논리적 비약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 일제 시대가 끝나고 나서 아이고 나라 운영은 누가 해 하면서 일제 부역자들이 전부 다 고위관직에 계속 남았던 역사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역사를 2번 반복하지 않으려면 지금 빠르게 첫 단추를 잘 끼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그들 11명이고 지금 군도 마찬가지거든요. 맞아요. 군도 예를 들면 지금 뭐 동원했던 여단정들 대령급 인사들 다 그대로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직무정지된 건 다 윗선의 사령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수사, 이런 처벌이 어디 있습니까? 군이 어쨌든 사조직이든 뭐라고 부르던 명령체계에 의해서 친위 쿠데타를 기도하다가 실패한 사건 아닙니까? 그러면 이 여기에 가담한 사람은 일단 다 직무정지를 시켜놓고 시켜야죠. 시작해야 되는 건데 사실 이제 군에 대한 수사도 지금 그 방향과 속도는 아니다. 근데 이제 군 수사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래도 오늘 보도를 보면은 지금 수사 과정을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이 보도를 보면 지금 이번 계엄에 노상원이 진짜 핵심이었던 것 같아. 노상원 와, 아기보살. 예, 아기보살. 근데 또 하나 저녁 JTBC 단독으로 나온 게 오늘 낮까지만 나온 기사는 요거 이제 조선일보에서 나온 겁니다. 윤석열이 노상원이 계엄 2-3달 전에 김용현한테 야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이거 운이 트인다. 요 시기 놓치면 안 된다. 요 이야기를 해줬고 김용현이 그거를 듣고 기뻐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녁 JTBC 보도는 노상원은 또 그 와중에 군산에 가서 충남이랑 군산 가서 무속인들한테 김용현이 배신할 상입니까? 그거 물어보고 다녔다는 거예요. 요거 기사 보고 좀 어떠셨습니까? 아니 우선 거기 보면 그 윤석열이 올해 운이 좋다. 그러니까 그 사실 무당들 중에서도요, 무속인들 중에서도 큰 무당들은 나락굿을 해요. 공동체가 편안하기를 바라면서 굿을 해요. 나락굿. 예, 예. 그 강릉이나 이런 데서 큰 영등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큰 굿판이 있어요. 거기서는 우리 나라가 국태민안 굿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국태민안.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 일반 종교 전 종교로서 무속에 대한 편견은 없거든요. 네, 아니 무속인 할 수 있죠. 예, 전혀 근데 문제 없죠. 개인의 운, 개인의 복 이거를 우선하면서 공동체가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을 안 하는 거니까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이라고는 1도 없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야. 예, 진짜. 근데 사실은 그와 비슷한 태도를 보였던 사람들이 저는 그 왕자 논란이 있었을 때 윤석열에게 안수기도 해주셨던 목사님들 네, 있었죠. 그것도 개인의 복
기원하는 거 말고 공동체를 우선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일단 비슷한 맥락이라고 봐요, 실제로. 네. 아니 근데 그 계속해서 나오는 수사 과정에서 나온 내용들이 확실히 엄청 촘촘하게 엄청 옛날부터 가스라이팅과 함께 준비를 해온 것 같아요. 지금 하나하나 보면은 12월 1일 날 롯데리아파 그 모임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12월 3일 날 롯데리아 2차 모임이 또 있었더라고. 네. 근데 거기에 지난주에 나왔던 그 전차랑 장갑차 운용하는 네. 이기감 거기 여단장. 나왔어요, 이기감 여단. 그 여단장이 롯데리아 2차 모임에 또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이제 노상원이랑 만난 거고. 그리고 특전사령관도 계속해서 만나고 있었고 계엄 사령관이었던 박안수도 계엄 당일날 김용현, 그러니까 이 계엄 당일날도 굉장히 바빴더라고. 김용현이 이 전반적으로 과정을 봤을 때 엄청 촘촘하게 해온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하나 나온 이슈가 뭐냐, 한 번 실패라기보다는 계획에 차질이 있었던 게 신원식이 있었어. 신원식이 뭐 반대했다 그러더만 어, 김용현한테. 지금 김용현이랑. SBS 보도를 보니까 저녁 건데 이것도 신원식이랑 김용현이랑 계엄을 놓고 다퉜다는 거예요.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어쨌든 신원식을 국방장관에 놓고는 할 수가 없으니까 김용현을 국방장관에 넣은 게 아니냐. 그러니까요. 이런 이제 지금 제가 오늘 정보사령부 여기 100여단 앞에 갔다 왔거든요. 갔다 오셨어요? 네네. 어. 네. 굉장히 이제 말하자면 외길로 길게 올라가야 됩니다. 네. 외길로 길게 올라가야 되고 이제 간판은 100여단이 이렇게 써 있지 않고 기업가 어떤 회사 이름처럼 무슨 상사 뭐 이런 거. 무슨 테크 이렇게 써 있어요. 진짜요? 근데- 국정원도 다 그래요. 예. 이야, 그리고- 너무 신기해. 그리고 이제 근데 저희 이제 차가 들어가니까 네, 움직이기 나오지. 시작하더라고요. 안쪽에서 예.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저희 차가 거기서 제가 우회전을 했는데 네. 우회전을 하니까 나오더라고요. 오. 근데 우회전을 하면 이쪽에는 그 한 부사관들이, 그러니까 독신자 숙소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정도의 사이즈의 관사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정보사가 오비들의 모임은 그 도봉산 쪽에 있는 그 위장된 안가에서 진행을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실제로 이제 그 체포조로 쓰려고 했던 현역들은 여기서 모인 것 같고, 그래서 여기가 지금 12.12 때 전두환의 30경비단 같은 역할을 한 게 아니냐, 뭐 이 생각을 지금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요게 한 축이겠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 노상원, 김용현 같은 간신들이 선거도 질 것 같고 이런데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대통령 이런 식의 이제 어려움을 토로하면 계엄하면 되지 않습니까? 계엄 말고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근데 이거는 만약에 지금 나오는 얘기들, 진술한 얘기들이 맞다면 올 초부터 어차피 선거도 질 건데, 그러면 나는 여소야대로 계속 정권을 해야 되고, 그럼 나는 방법이 없는데, 그러면 쭉쭉쭉쭉 이어지다 보면 김건희 특검까지 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상황을 일거엎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비상식적인 쇼크를 줘야겠다. 그건 계엄밖에 없다라고 한 거고, 근데 이 계엄을 되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전시 준사변. 그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보사 역할이 여기서 아마 필요했던 거고, 그래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게 무슨 예를 들면 의도된 도발이라든지 노상원의, 원점 타격. 그러니까 노상원조차도 뭔가가 있어야지 이게 계엄이 국지전, 되는 건데, 국지전.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내용들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요 축이 있고, 근데 요거를 자꾸 따라가다 보면 놓치는 한 가지, 정작 놓치는 건 뭐냐면 실병 기동을 놓쳐요. 어떤 거? 실병 기동. 기동. 그러니까 지금 실병이 2천여 명 정도 실제 동원이 됐어요. 아, 그러니까 네. 이들은 병력이. 아무리 많이 잡아봐야 정보사 병력은 100단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 대기한 인력도 많고 기동되지 않았어요. 모의만 있었고, 네. 근데 판교에 모여 있어요. 예, 모의만 있었고, 근데 실제 이동된 병력들이 있습니다. 이 병력들이 특전사, 수방사, 707, 예, 수방사. 그러니까 여기들이 지금 여기들도 또 실제로 여기가 이제 말하자면 본체 아닙니까? 이 친일 쿠데타에.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오히려 이들이 계속 지금 정보사를 보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거기서 어디까지 나오는 예. 거야. 그러니까 정보사에 대한 제보가 국회 쪽에 집중이 되면서 사실 이제 좀 그 부분이 간과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어제 그 남태령 얘기 잠깐 돌아가면, 남태령 그 바로 옆이 수방사예요. 그렇죠. 집회했던 바로 그 담장이 네. 쫙 있는데 거기가 수방사예요. 벙커 있는데? 소위 B원 벙커. 와. 정치인들 15명 데려가서 거기다, 정치인들하고 뭐 판사 등등등 데려가서 수감하겠다는 B원 벙커. 거기가 밑에서 트럭이 다니고요. 지하 벙커가 그냥 벙커가 조그만 데가 아니야. 그러니까. 트럭이 다닐 수 있고 3,000에서 5,000명 정도가 거기 군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 바로 옆에서 우리가 남태령 대첩을 벌인 겁니다. 수방사의 이동을 막으며 어마어마해 진짜. 아니 어쨌든 이 그 정보사가 노상원이랑도 계속해서 소통을 하고 이제 문상호가 노상원이랑 소통하고 한 건데 노상원 얘기 조금만 더 해보자면은 지금 노상원 수사에서 수사 과정에 수첩 발견했잖아요. 네. 그래, 방금 언급이 내란 됐습니다만은 수첩. 뭐 사람에 대해서 수거 대상으로 일단 표현이 돼 있고 제가 수거 대상 중에 하나더라고요. 정치인, 음. 언론인, 언론인. 수거 대상에 있네 다. 예. 그리고 아마 어떻게 뭐 수사 과정이 아니라 어떻게 처리됐을 수거대상. 거예요 아마 수거돼서 수용과 처리됐을 겁니다. 아마. 비원 벙커에 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나머지는 저 동부구치소가 유력하죠. 동부구치소에 방을 최대한 비웠다는 거 아니에요? 개업나 하기 뭐 바로 성관이 전날. 연수원 같은 데도 가서 성관이 연수원도 한 180실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예를 들면 얘네가 보기에 경증 혐의자는 그런 데로 모시고 예를 들면 뭐 누구는 비원 벙커로 데려가고 누구는 구치소로 데려가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됐겠죠.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거 보면서 섬뜩함과 동시에 이게 그냥 노상원의 자의적으로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국힘에서는 국힘 쪽 몇몇 분들이 아니 그 뭐 수첩에 나온 거 가지고 그게 그냥 누구랑 상의됐다는 게 아니라 혼자 뇌피셜 써놓은 것일 수도 있지. 벌써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 미리 판단하지 마라 그러는데 안종범 수첩의 추억을 떠올려 보시면 그리고 법원에서 제가 이제 혹시 뭐 가정폭력이나 또는 갑질을 당하거나 이런 분들이 의뢰인이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일기 쓰고 수첩에다가 메모하라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날 무슨 일이 있었다. 몇 월 며칠 날 무슨 일이 있었다. 그럼 그게 다 법원에서는 증거가 돼요. 100마디 말보다 이 휴지 쪼가리에라도 뭘 글씨를 써놓은 거 이게 증거 가치가 훨씬 커요. 맞아. 네. 아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제작진이 너무 올려주셔서 감사드린데 제가 놓치고 있었어요. 이거 오늘 우종수 국수본부장이 행안위에서 사살. 요 수첩에 수거 대상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살이라는 표현이 있었냐라는 질문에 사살에 부합한다. 사실에 부합. 사실에 부합한다라고 답을 했어요. 그거 말은 있었다는 거죠. 있었다는 거죠. 요 거죠. 표현 자체가. 사실 적극적으로 인정한 거죠. 그러니까 그 표현이 있었다는 걸 적극적으로 인정한 거고 뭐 이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찔해 아찔해. 국회의원님 계시지만 국회에서 한 발언은 그 자체로 증거가 맞아요.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공문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찰에서 오히려 진술하는 거는 재판 가서 뒤집을 수도 있는데 국회에서 증언하는 거는 그 자체로 이제 공문서예요. 증거 능력이 있어요. 예, 증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얘기를 공개적으로 한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 사살의 내용이 뭐냐 이걸 구체적으로 지금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대상이 누구냐는 대상. 그렇죠. 타겟이 어디였냐. 그러니까 아찔합니다. 처음부터 그게 이상하죠. 왜냐하면 이미 수방사나 특전사 인력으로 해서 국회를 장악을 하면 체포할 수 있는 병력은 충분히 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무장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이들이 체포해야 될 사람들이. 근데 왜 최상위 그러니까 전투력을 갖고 있는 HRD를 포함한 이들이 필요했는가 이게 하나 있고 여기 100여 단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노상원이 두 대령을 통해서 관리했던 이 100여 단은 특수특기자들만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보사도 특기가 나뉘는데 여기서 일반 특기가 아니라 일반 특기는 뭐 이렇게 컴퓨터라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정보사도 뭐 업무를 해야 그게 되니까. 아니라 특수특기를 가진 사람들만 있는 곳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왜 여기가 필요했고 이들을 뭘 하려고 한 것이냐.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이해가 지금 좀 안 가고 축소된 해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성관이 직원을 연행하려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아침에 가서. 케이블 타이로. 네. 근데 그들이 무장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네. 그들을 연행하는데 이들까지 필요하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는 말하자면 소 잡는 칼인데 그걸로 닭을 잡으려고 했다라는 해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사실 뭐 그거를 넘어서는 뭔가의 기획이 있었는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맞아요. 그다음에 이분들의 망상 속에는 그게 있었던 것 같아. 성관이 서버를 그 압수 몽땅 까야 된다. 선거 부정론자들, 부정선거론자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는 또 그것도 있었던 것 같아. 혹시 그 자기들이 성관이 서버를 확보를 하면 적들이 공격할지도 몰라. 막 이런 식의 망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잘 확보하고 있어야 돼. 안 그러면은 저 적들이 중국 공산당과 내통하고 있는 저 빨갱이 좌파들이 자신들의 선거 부정이
드러날까봐 뭔가 이쪽을 점거하러 올 수도 있어 막 이런 망상 속에 빠져 있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저는 이 사건에서 제일 그냥 개인적으로 10대 때부터 네트의 세계에서 살아온 입장에서 보면 병력을 가지고 성관이를 장악했어요. 그럼 성관이에서 그 서버를 보는 게 제일 효율적이잖아요. 아 차라리 사진을 찍어가. 그치 거기 네. 있으니까. 근데 왜 그거를 가져오라 그러지? 그걸 가져오면 그걸 다시 구동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하드웨어 장비가 또 필요한데 이게 이 60 넘으신 분들이 이거를 기획하다 보니 뭔가 프로세스에 오류가 있다. 아까 아니 군으로 장악한 다음에 거기 앉아서 보면 되는데 아 그치 못 들어오게 통제하고. 통제를 이미 군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그 안에서 보면 되지. 네. 근데 이제 그것도 못 해가지고 야 조금 있으면 검찰이 와서 알아서 해줄 그럼 거야 맞아. 이랬잖아. 거기 보면 그러니까요. 그 디지털 포렌식 센터가 대검 산하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데가 대검 산하에 있어요. 아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검에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최소한 그날 밤에 11시에 또 회의도 했었잖아. 네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사전에 알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까 그 뉴욕 법무관 감사관이 이게 지금 그 대응 회의냐라고 했을 때 대응 회의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날 법무부가 그 심야 시간에 11시. 했던 대응 회의의 내용이 뭐냐도 확인해 볼 필요는 있죠. 근데 인간적으로 봐도 김용현이랑 박성재는 비슷한 부류거든요. 국회에 나와서 하는 거 보면 그 여당한테만 인사하고 야당 쪽으로는 인사를 안 해요. 맞아요. 그리고 노려봐요. 야당 쪽 너 그러니까 그때가 그리고 그게 이미 계엄령이 났다가 해제된 이후에 박성재 장관이 나왔단 말이에요. 나왔는데 그때도 기가 살아가지고 야당 그러니까 저는 그 눈빛에선 아 저것들이 2차 계엄 하려고 하나보다라는 느낌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한창민 의원을 아래 위로 훑어보고 맞아, 째려보는 거야. 저 봤어요. 그래서 막 못 참고 막. 야 이 내란 공범들아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근데 그러고 사흘 뒤에 한 번 또 나왔어요. 근데 그때는 기가 죽어가지고 내란 공범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고개를 허리를 굽히면서 와가지고 의원님 아 왜 이러세요 하고 이 비굴한 눈빛이. 근데 그게 되게 순식간에 3일 만에. 소름 끼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 그게 그 의심이 저는 약간 합리적인 의심인 것 같아. 아직 안 끝났다 이놈들아. 안 끝나 조금만 있어봐라. 어.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맞아. 저는 이게 그 불치병을 받아들이는 단계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심리가. 부인. 처음에는 부인, 강력 부인. 부인. 야 우리가 이거가 실패했을 리가 없어. 그렇지. 이건 말이 안 돼. 야 이게 부인. 어떻게 돼?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외로워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지. 마음이 아프지기 시작해요. 이거를 그래서 수용의 단계로 나아갑니다. 수용의 단계. 예. 근데 지금 그 언저리에서 아직까지 여기까지 못 오신 분도 있고, 윤. 예. 여기 그냥 머물러 계신 분도 있고 이런데 저는 이게 불치병을 받아들이는 단계가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국회 매우 공감합니다. 국회 그러니까 보면서 했습니다. 우리 성렬이 형이 분명히 다른 거 하나 생각하고 있을 거야. 요런 생각했을 수도 있어. 근데 요 국면에서 제가 계속 왜 이런 짓거리를 했는가에 대한 것이 이제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거는 선거 부정 그렇죠. 액면으로 드러난 건 그런 거잖아요. 부정선거에 빠져서. 예, 부정선거론 뭐 이런 거잖아. 근데 사적인 이 정권은 워낙 사사로운 정권이기 때문에 사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는 김건희를 빼고 그 사적인 동기를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 동선에서 또 빠져 있는 게 김건희예요. 맞아. 이런 일을 이 큰 일을 윤석열이 김건희 허락을 받지 않고 했을 것이다라고 저는 1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 관련해서 뭐 저희도 보도를 했고 했는데 11월 30일 상황이 있잖아요. 11월 30일 날 오전에 예를 들면 어떤 일이 있었고 오후에 김용현이 갑자기 여인형을 부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여인형의 주장에 따르면 방첩사령관은 계엄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김용현이 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관저에 가서 성렬형이랑 술이나 한잔하자 이 취지의 발언을 해서 맞아요. 관저를 들어간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11월 30일 날 이게 연락 순서로 놓고 보면 윤석열 내란 피의자 윤석열이 김용현에게 연락을 줬겠죠. 이걸 해야겠다 이제. 그러니까 김용현이 어떻게 된 겁니까? 여인형을 불렀겠죠. 근데 여인형이 지금 이게 가능할까요? 계엄이? 근본적으로 이 형들 진짜 이거 하려고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얘기하니까 야 가서 들어보자. 근데 그 얘기를 들으러 관저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어떻게 움직이기 시작합니까? 12월 1일 날 김용현이 노상원을 만나고 노상원이 이 롯데리아 회동을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으로 놓고 보면 그 11월 30일 관저. 근데 그 관저에는 누구만 있는 겁니까? 대통령 부부와 김용현 여인형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럼 그 자리에서 최소한 계엄이 이루어졌고 곽종군도 그래서 언제부터 대기를 하느냐? 특전사 병력들도 12월 1일부터 대기를 하고 수방사도 11월 1일부터 대기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11월 30일 날 관저가 이 상황을 결정했다라고 시기적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아 맞아. 아니 왜냐면 이거 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노상원이 뜨고 나서 이 노상원의 무속 논란까지 불거지니까 머릿속에 김건희 딱 떠오르는데 연결이 그 근거가 없어. 근데 저희가 처음에 노상원을 저희도 이제 롯데리아 회동을 보도하고 했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노상원의 이미지는 육사 41기에서 작전통이고 이런 계획을 세운다든지 엘리트. 엘리트의 이미지였어요. 그리고 뭔가 수석. 네, 수석으로 갔고 육사 들어갈 때. 그러고 나서 취재를 하다가 그 이제 불명예 전역을 알게 됐고 네. 이게 완전 쓰레기구만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그러다가 그래도 얘가 그렇게 전역을 했지만 그들 무리에서는 엘리트고 그러니까 작전에 있어서는 노상원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용현의 비선 참모였구나. 그래서 김용현 어쨌든 야전이 전공이니까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무당이 나오고 아기보살 나오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김건희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김건희랑 연결을 안 지으면 얘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어떻게 이게 드라마 시나리오를 많이 한 얘기지만 드라마 시나리오를 이렇게 쓰면 이걸 누가 봅니까 사실. 전직 정보사령관이 성추행으로 불명예 전역했는데 갑자기 살아나서 계엄을 기획했는데 알고 보니까 남자 보살로 부르는 아기보살이었다. 무당이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군산하고 천안 뭐 충남으로 내려가서 김용현이 나를 배신할 상인가 이런 거 물어보고 이게 굿대타예요. 그래서 굿대타. 굿대타. 아 약간 맞아 떨어지는데. 아 그리고 육법당이라고 그랬거든 예전에 전두환 박정희 때 육사하고 서울법대 가 모여 있는 당이다 그 여당이 그래서 육법당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육법당이지 육사하고 서울법대 법사. 그다음에 그렇지 그 육사 법사 그다음에 무당 신당 육법당의 육법당의 완성. 아 근데 요것도 그러면 우리 의원님한테 하나 여쭤보자면은 그 수첩에 NLL에서 북의 유도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김용현도 원점 타격해라 이런 거 계속 있었고 하나하나 증거는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제로 북의 공격을 계속해서 자극하고 유도를 했으면은 그래서 지금 외환죄라는 외환죄 되죠. 검토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외환 유치 미수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미수에 내가 참 이런 날이 올 줄 모르겠는데 김정은 땡큐. 저희 한겨레 유튜브에 김종대 의원이 나와서 자세하게 그 관련된 얘기를 한 네. 적이 있는데 네. 김종대 의원은 해석은 이런 거더라고요. 북한이 어쩌다 보니까 러시아에 파병을 하는 시기랑 남한이 도발하는 시기가 겹쳐갖고 이거를 대응할 수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하는 시기가 아니었으면 그걸 준비하던 시기가 아니었으면 이거에 무인기 오고 이러는데 대응을 했을 텐데 그 시기랑 겹치면서 병력을 자꾸 전방으로 보내고 있는 상황이니까 북쪽으로 보내는 중이라. 그러니까 대응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에 입장에서 참- 보면 굉장한 아이러니고 사실 우연적 운인데 만약에 지금 드러나는 것만 보면 드론도 제일 시끄러운 거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일부러. 예. 교육용. 아르라고. 예. 근데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북이 이거는 못 참겠는데라고 해서 시작했으면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서 이렇게 방송 못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참 희한한 게 이게 아이러니인데 미국이 어쨌든 용산을 도청하거나 아니면 휴민트가 있었던 게 분명해 보이고 제가 보기에는 그날 밤에 그 안보실장하고 네. 외교부 장관한테 골드버그가 전화를 했고 그쪽에서는 안 받고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무슨 얘기할지를 서로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서로 알았으니까 잘못 얘기하면은 더 이상해질까봐 일부러 전화 안 그렇지. 받았던 거 아니에요. 피한 거지, 네, 일부러. 피한 거잖아요. 미스리드할까봐 전화 안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휴민트가 있든지 아니면 도청이 계속 됐든지 둘 중에 하나. 미국은 미리 알았어. 야 니네 헛짓거리 하지 마 더 이상. 그다음에 김정은은 가만히 있었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미국의 도청이나 휴민트 그다음에 김정은의 침묵을 우리가 땡큐 해야 되는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미국이 저도 알았을 수밖에 없다라고 느껴지는 게 지금 하나는 계속 나오잖아요. 뭐 몇 월 며칠 날 들어와서 만났고 또 누구를 만났고 그리고 윤석열이 막 전화하고 이거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알 수 있는 통로가 많았을 것 같아. 생각보다. 알 수 있고 미국이 그날 당일에만 입장을 제 기억에 2번인가 3번 내요. 3번 내는데 굉장히 원사이드하고 단호하게 냅니다. 그게 말하자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당일만 해도 2번 3번을 내요. 미리? 그러니까 아니 당일 개헌 당일, 이루어지고 나서 개헌 당일. 그러니까 그 상황만 놓고 보면 그리고 그 메시지의 톤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인데 저 이렇게 독재 국가 같은데 내는 톤이에요. 그러니까 너 독재자라는 표현만 쓰지 않았지. 너 독재자 더 하면 우리 가만 안 있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교 메시지로 놓고 보면.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미국한테 그런 취급을 받을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미국이 그 일이 벌어지자마자 바로 그렇게 판단을 했다라는 건 미국이 이 사건은 자기네 가치관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없는 행위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지금 저희가 시간 관계상 영상은 그냥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박선원 의원이 그 골프 얘기한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골프 그게 치면서 707 애들 네. 데려다가 친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만 봐도 그게 이제 사실이라면 아니 707을 다 데려다가 그러니까 얘네가 움직여야 되니까 자기 계획 안에서는 707이 정확하게 움직여줘야 사실 버튼 누르면 착착착 돌아가야지. 그러니까 막 거기서 김용현이 막 뻔뻔하게 국회 나와가지고 한두 사관은 감격에 눈물의 골프. 흘렸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획이 두 축일 텐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중에서의 그러니까 큰 틀의 기획을 뭐 예를 들면 김용현, 노상환 이런 정보사 라인에서 했다면 실병 기동에 대한 작전은 707과 777이나 이렇게 이제 수방사나 이렇게가 움직이는 계획을 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3월 달부터 내란 피의자 윤석열이 그 얘기를 해왔다면 당연히 여기를 본인은 이제 어쨌든 그리고 군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결과적으로 이게 단순히 그 뭐 실패한 쿠데타다, 실패한 내란이다 맞습니다. 근데 그게 그거보다 조금 한 발짝 더 나가 보면 검찰 독재가 군을 동원한 거예요. 검찰 독재가 군을 동원. 되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예, 검찰 독재가 군을 동원한 거고 그 전에는 검찰권을 가지고 사람을 때려잡았다면 이번에는 검찰권 외에 군 통수권이라고 하는 몽둥이가 자기 손에 딱 들어가니까 이것도 풀스윙한 겁니다 한번. 근데 제가 보기에는 검사들은 어떤 논리든 간에 윤석열 총장이 까람까 하면 다 했어. 근데 군에서는 이 젊은 군인들이 정의로운 태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 이게 또 하나의 윤석열이 계산하지 못한 변수였어. 예, 맞아. 검찰 독재가 군 통수권자가 되더니 검찰 독재자가 군 통수권자가 되더니 군을 동원해서 친위 쿠데타를 하려다가 실패한 사건이다. 그게 윤석열의 담화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헌법적 틀 안에서 일을 한 거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그거죠. 군 통수권도 대통령한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쓰는 건 나한테 주어진 헌법적 권한의 틀 안에 있는 일이야. 통치행위야. 이 사고 방식을 그 내란이 실패하고 나서 첫 번째 담화에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 지금 여전히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골프 칠 때 그 막 실제로 눈물 흘리고 막 그랬어. 제가 저 시키는데 무조건 하겠습니다. 막 이런 걸 보고 그리고 그 해 지금 2달 전에 10월에 그 시가행진 보면서 얼마나 자기는 취해 있었겠어. 와, 이 군병력이 버튼 누르면 간다. 나를 위해 다 움직이겠다 100%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얘기하신 것처럼 다행히 그런 정의로운 태업이 좀 있었던 거고 그리고 기자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윤석열의 태도 자체는 지금 굉장히 시간 끌기 헌재가 지금 전달한 서류도 다 안 받고 난리 쳤는데 결국 헌재에서도 이거는 이제 받은 걸로 간주하고 간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요거는 헌재도 화가 났겠죠. 어쩔 수 없이 화가 당연히. 난 거고 사실은 네. 이건 법률상 너무 명백하거든요. 헌법재판소법이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고 행정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이 또 민법을 준용해요. 이 송달과 관련해서는. 그리고 대법원의 980 53 결정을 보면 이게 유치 송달이나 발송 송달이나 공시 송달이나 전부 다 송달의 효력이 있어요. 저렇게까지 안 하고 있으면. 그렇죠. 이번에 이제 발송 송달로 해석을 했던데 발송 송달은 헌재가 발송한 날 송달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헌재가 지금까지 좀 이렇게 기다려왔던 거는 절차상의 하자를 일도 남기지 않겠다라고는 의지의 표현인데 국민들이 보기엔 속 터지지 사실. 그렇죠. 그러면 헌법재판관은 마찬가지로 지금 인사청문회 했고 지금 내일 한 명 더 내일 한 명 더 하고 26일날 본회의에서 그 추천 결정합니다. 26일에 통과시킵니다. 예, 본회의 26일날 소집했어요. 그럼 9명으로 간다고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9명으로 갑니다. 걱정 안 해도 되는 거고. 예, 걱정 안 해도 돼요. 오케이. 한덕수가 임명하는 거죠? 이건 어쩔 수 없이. 안 하면은 탄핵이라니까. 안 하면 탄핵이야. 이거 한덕수 좀 진짜. 근데 지금 이제 굉장히 답답한 상황처럼 보이긴 하는데 지금 1월 달부터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탄핵 재판이 본격화되고요. 그다음에 내란 수사에서 이제 내란 수사가 계속 진행되는 와중에 김건희 특검이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되든. 예.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피의자 윤석열이 오늘 뭐라고 입장을 낸 겁니까? 뭐 탄핵이랑 재판을 그러니까 수사를 동시에 받는 상황 부담스럽다. 그건 자기 생각인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 고립, 권력의 고립, 그러니까 이미 이제 실패한 권력이 됐고 이 고립은 계속될 거고 이 수사에서 지금 또 뭐가 까지게 됩니까? 명태균 폰이 까지게 까져요. 돼요. 네, 그러면 국민의힘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제 어쨌든 지금 절차상의 문제에서 지연과 더딘 게 있지만 이거는 지금 이제 막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는 분명히 그게 정당으로서 국민의힘이 살려면 저 미친놈들입니다. 우리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하고서 선을 첫날 딱 걷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같이 죽으로 처음에는 계엄하고 해제되고 이러면서 와 간짝을 메고 오면 그 거기다 못을 박는 것은 우리들의 의무지 했는데 혼자 오는 줄 알았더니 여럿이 같이 오고 있어요 지금. 무리를 지어서 관을 메고 국민들 앞으로 오고 있어. 아니 명태균 얘기하셔가지고 지금 KBS 그 우리 제작진 또 보내주셨는데 그거 통화 내용 나와 버렸구나. 김건희 여사랑 명태균 씨 5월 9일날 통화한 기록은 확보했다 그랬는데 내용이 김건희가 너무 걱정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니까 지켜보시죠. 이게 그 명태균 씨 주변에서 계속 얘기했던 우리 오빠 전화 왔죠. 그 통화한 거잖아요. 그거 맞아요. 그 그러니까 내용인 5월 것 9일날 오전에 윤석열 이 통화를 한 걸 명태균이 그렇게 설명하잖아. 이거 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 마누라 들으라고 하는 얘기야. 옆에 있는 마누라 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 거를 근데 명태균은 그걸 아는데 그 당시에 이제 김건희 씨는 자기가 스피커폰으로 같이 통화한 거를 모르는 것처럼 해서 전화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오빠한테 전화 왔죠. 잘 될 거 이 얘기를 해준 거죠. 내용이 대박이네. 그러니까 김건희가 명태균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 당선인이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 오빠가 지금 전화했는데 오빠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밀어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윤상현인 것 같아 이게. 윤상현. 윤상현한테 그 뭐야 내 이름 얘기하지 말고 그냥 상현아 네가 밀어라. 김영삼이 밀어라. 이렇게 김건희가 얘기를 했다는 거야 명태균한테. 권성동하고 윤한홍이 반대하잖아요, 그쵸? 이러면서 와 레전드입니다. 이거 내용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터질 거고. 그러면 수사 관련해서 헌재는 출발한 거고 결국에는 이제 처벌 관련해서 공수처 지금 검찰에서 야 윤석열이랑 이상민 너네가 해라 하고 공수처한테 던진 거잖아요. 공수처 출석도 안 하고 있습니다. 요구서도 안 받고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공수처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출석 요구 통지하든지. 아니 25일 10시까지 오라고 또 했잖아. 네. 이게 벌써 두 번째인가 그래요. 그건 이제 안 올 거잖아, 솔직히. 그러면은 체포하러 가야지. 가야죠. 그러면은 긴급 체포입니까 아니면 체포영장 청구해서 전 간다고 체포영장 보십니까? 청구해서 받을 것 같은데. 두 번이나 공수처에서? 소원을 네. 안 하고 네. 이유가 충분히 있으니까. 네. 요거는 그러면은 이제 문제는 그 뒤에 20일 후에 공소 제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공수처는 공소 제기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찰로 가야 되잖아. 검찰로 가지 않으려면 내일 내란 특검을 공포를 하거나 아니면은 한덕수가 이거 진짜 한덕수가 제일 나쁜 건 저는 이거라고 보는데 지금 특검이 내란 특검이 일반 특검이 있고 상설 특검이 있어요. 상설 특검은 절차가 어떻게 일반 특검은 한덕수가 공포해야 절차가 시작되는 거고 상설 특검은 한덕수가 국회에다가 특검을 추천해 주세요 하고 요청을 해야 절차가 시작돼요. 이건 거부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부권 없어요. 그래서 국회는 이미 다 준비를 해놨어 열흘 전에. 끝났어요 준비는? 다 끝냈어요. 그렇지. 그 특검 상설 특검으로 누가 가지 다 끝내놨거든. 근데 이자가 그 요청을 요청을 안 해. 그래서 제가 며칠 전부터 이거 딴 거 다 떠나서 이거 상설 특검 요청 안 하는 건 이건 거부권도 없는데 상설 특검 요청 안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지체 없이 요청하라고 돼 있거든요 법문에. 지체 없이라는 게 들어가 있더라고. 그래서 오늘 그 우원식 의장님이 빡치셨더만. 왜? 상설 특검 추천 안 하는 거는 위헌 위법하다. 빨리 특검 추천 상설 특검 추천 요청해라. 그 이미 통과한 건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죠. 네. 법안에 아니, 충분히가 아니라 말씀하신 이거 것처럼- 진짜 그게 제일 나빠요. 지금 맞아. 사체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 한덕수가 그래서 못 믿겠다니까. 진짜로 이거 그냥 한 소리가 아니라 한덕수가 답답합니다. 답답해. 이제 시간이 좀 다 돼서 네네. 마지막으로 요것만 간단하게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녀오셨으니까 네. 개업날 김건희 성형외과 왜 갔다고 좀 이렇게 도는 얘기라도 있습니까, 기자님? 솔직하게 나 너무 궁금해. 두 가지 썰이 다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계엄에 대한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나는 모르는 일이에요. 아. 라는 알리바이를 위해서 간 거 아니냐라는 썰도 있고 또 하나는 근데 왜 부랴부랴 들어갔냐 이 썰도 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계엄이 실제 되는 상황에 맞춰서 간 거 아니냐 이건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여기 왜 갔냐예요.
왜 갔냐? 왜 갔냐? 그러니까 병원이 문 닫은 시간에 왜 갔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이 무슨 성형적인 어떤 치료나 이런 목적으로 일반인들 있을 때 가기 그러니까 끝나고 간 건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간 건지 요게 좀 지금 밝혀져야 되는 상황이고 이분이 자문이에요. 자문이에요, 그리고- 자문. 의사가, 그쵸? 그리고 순방에도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대통령과 다른 여사의 단독 일정을 갈 때 따라갔던 사람이기 이게 때문에 3시간을 최순실 때 최순실 박근혜 이때는 최순실 씨가 한 게 뭐냐면 그 사람 뭐 주사 아줌마 이런 사람들 자기 그 보안 차량에 태워갖고 들여보내고 이건 중개 업무만 했거든요 몰래. 근데 이 정권은 진짜 김건희 이 양반은 이 사람을 주치의로 하기에는 되게 복잡해서 그 자격이 안 돼. 그러니까 자문이라는 이름으로 아예 공개적으로 해놓고 자기 순방 갈 때까지 데리고 다녀요. 이 사람들은 너무 뻔뻔해. 그냥 내놓고 해버려. 근데 자기가 진짜 이렇게 뭐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시술을 받거나 하면은 부르는 게 더 낫지 않나? 의사를? 뭐 거기서만 해야 되는 행위 의료 행위가 있었으니까 거기를 갔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밝혀져야 된다고. 그게 아니면 뭔지. 뭐 관저가 매우 복잡했을 수 있다. 뭐 그럴 그날 수도 계엄 있죠. 전야라서 계엄 전야가 아니라 계엄 당일날이라서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럴 내지는 수- 이제 그럴 수 계엄을 있겠네. 하고 드디어 이제 내가 바깥으로 돌아낼 수 있게 됐을 때 국민들 보시기에 좋으라고 마지막 터치를 하러 가신 게 아닌가. 마지막 터치. 네, 이거 뭐 여기가 성형이에요 주게 여기 이 성형이요, 인사가 안면 거상이라고 해서 검색하면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성형이 전공이고 다른 치료는 거의 안 하는데요. 성형만 그러면 근데 좀- 당일날 성형을 받으려고 한 건 아닐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르는 네, 일입니다, 그건. 성형을 받으면 이게 회복이 오래 걸려고 바로 못 나와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아니라고 하면 왜 갔냐 이걸 이제 밝혀야 되는 부분이죠. 어지러지하다 진짜로. 이거 저 천자 정신 못 차리고. 아 근데 저는 이제 주목했던 게 이상하게 이날 다들 뭔가 깔끔하게 준비했더라고. 윤석열도 이발했고 추경호도 이발소 갔다 그러고 김건희도 얼굴에 뭐 하러 가고. 그래서 진짜 뭔 계엄이 된다라고 봤겠죠. 계엄하에서 다음 날부터. 그러니까 지금 안 나온 게 뭐냐면 국회 장악이라든지 선관위 장악은 계엄을 시작하는 시점의 과제지 이 계엄의 목적은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 계엄의 목적이 뭐였냐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일부 나온 게 윤석열이 그렇게 지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국회 예산을 끊고 그다음에 이 입법 기관을 대체할 기관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하는 지시를 했다라는 게 나온 거 아닙니까? 최상목한테. 예, 그러면 결국에 이 계엄이라는 게 지배 체제를 장악한 이후에 뭘 하려고 했냐? 근데 이들의 계산은 그러면 그 지배 체제는 자기네 것인 거잖아요. 계엄에 성공하면 그러니까 그 준비를 했다고 봐야겠죠. 그 뭐 집권을 오래 하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김건희 씨가 이건 뭐 그냥 뇌피셜인데 뇌피셜? 예전에 에바페론 프로젝트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 그 아르헨티나의 그 페론 대통령의 아주 인기 있는 영부인 에바 페론이라고 있다고. Don't Cry for Me 아르헨티나 그 뮤지컬로도 나온 영화라도 나왔죠. 영화로도 나오고 그 에바 페론 프로젝트를 하려다가 영 이게 국민 밉상이 되다 보니까 무가베 그레이스 짐바브웨 대통령 무가베라고 있습니다. 한 30년 40년 독재를 하고 나서 그레이스라고 자기보다 40살 어린 부인에게 정권을 넘겼어요. 부인에게? 예, 그래서 그게 무가베 그레이스 케이스라고 합니다. 아. 근데 그것도 이제 군인들이 야 이건 좀 안 되겠다 싶어서 쿠데타를 해. 대신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이 해줄 테니까 일단 대통령은 그레이스한테 안 시켜줬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가베 그레이스 케이스를 스터디했나? 에바페론 프로젝트가 실패하니까. 네. 아. 뇌피셜입니다. 네. 밤이니까. 밤이니까. 그런 나라들도 근데 그런 수준의 나라들도 쿠데타에 실패하면 그 다음 날 아침에 일단 체포한다. 아유 진짜 오늘이 12월 23일이니까 벌써 20일 지났네요. 20일 지났어. 그러네. 그 무시무시한 밤이 있던 게 20일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윤석열은 누워 있다 이거죠? 네. 어디 안 잡혀가고. 관저에 계십니다. 네, 요거 빨리. 관저에서 장어 56kg, 생일 떡 뭐 이런 거 받고 계시죠. 네, 화하는 받고 있고 요거 빨리 하루 빨리 해결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마찬가지로 계속 뉴스도 따라가고 또 정리도 해드리고 좋은 패널들도 모셔가지고 이야기 계속해서 집중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거는 무조건